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동국대학교 철학과 신지원입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도 되는 기술이 있는 걸 모르고 저의 매력 없는 얼굴을 그 전 강의에서 마구 보여드렸네요. 네, 오늘은 뭔가 기술의 활용이라고 재미없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새로운 기술이나 기존의 기술들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고민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들이 레즈비언 커플이세요. 그리고 이제 두 아이를 양육하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면 어떤 아이를 우리 아이는 어땠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바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면 저보다는 좀 더 똑똑한 아이. 네, 네. 일단 여러분들도 뭐 기술이 만약에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아이를 낳고 싶어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커플도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되려고 결심을 할 때 우리 아이는 어땠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들을 나누었겠죠, 부부가. 그런데 이 부부는 레즈비언 커플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정자를 필요로 한 거죠. 레즈비언 커플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만약에 우리 아이도 청각 장애를 갖고 있다면 우리와 좀 더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아이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죠.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5대째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의 정자를 로 인공수정을 해서 이제 두 아이를 낳으셨는데 둘 다 한쪽이 이제 청각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여러분도 이제 몇 분은 엄청 지금 화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비난을 많이 했고요.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 또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청각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결핍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청각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기존의 사회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디자인 베이비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어떤 쓰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청각 장애아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계기를 던져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예전에 등산을 아주 즐기시고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족을 만드시는 일을 지금 MIT에서 하고 계신 휴혁 교수라고 하시는데요. 어, 죄송합니다. 이름이 허흉 교수인가? 생각, 네, 이 교수님이 우리나라에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휴허 교수님이 이제 등반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못 갔던 곳을 오히려 의족을 하고 나니까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인터뷰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옛날에 그 비장애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장애라고 하면 어떤 신체의 결핍을 의미하고 생물학적 다리나 이런 것보다는 못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술 발달로 인해서 어쩌면 훨씬 더 생물학적 다리가 이런 최첨단 의족보다는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디스어빌리티라고 장애를 말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슈퍼어빌리티로 불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배가 나오신 두 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도 배 나온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 여성이었는데 트랜스 남성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장기들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자궁을 갖고 계셨고, 그렇다면 정자를 인공수정한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아이를 왼쪽에 계신 분은 새 아이나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은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경우인 거죠. 이러한 사례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그 아이를 임신하고 뭐 낳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심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성은 아이를 낳는다거나,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다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원한다면 뭐 아이를 낳는다거나 이런 생리를 한다거나 그런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의 활용으로 해서 이것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죠. 성전환 수술이라는 게 오늘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다르게 또 활용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이래, 여성은 이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고정된 생각과 그 실제 기술을 활용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딱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체 보형물에 대해서 하나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어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의족을 차고라는 말이 저는 착용하고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의족을 가지고 이제는 착용하고 부모님과 놀러 갔다가 잠시 의족을 몸에서부터 분리시켜 놓고 어디 간 사이에 누가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그럴 경우 이 누군가가 의족을 가져간 행위는 이 아이의 몸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아이의 몸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갔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신체 보형물을 의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달라지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의 의족을 신체 일부로 봤다면 그것은 신체에 해를 가한 거니까 상해죄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신체 보형물 아이의 의족을 물건이라고 봤다면 신체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물건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절도죄로 보겠죠.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는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2015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우리나라 신문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의족이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정리하면서 찾아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는 가슴 보형물, 실리콘이라는 가슴 보형물을 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가서 마사지 하시는 분께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가슴 보형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마사지를 받고 나서
그 신체 보형물에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마사지를 받으신 분이 안마하시는 분을 이제 고소를 했는데 법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과연 그 상해죄로 신체를 다치게 한 걸로 인정을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결론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상해죄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가슴 보형물이 터짐으로써 이제 신체에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잘 보면 이 실리콘이라는 가슴 보형물 자체를 신체 일부로 인정해서 상해죄가 나은 건지 아니면 이 가슴 보형물을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상해죄로 인정을 한 건지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의족을 착용하고 제설 작업을 하시다가 이 의족에 다쳤다고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파손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족을 신체 일부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업무상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또 다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장애인이 의족을 착용하고 제설 자극을 하다가 의족이 이제 다친 거예요. 의족을 신체 일부로 인정하면 다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신체 일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파손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의족을 착용하고 의족이 다쳤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을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1심,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업무상 부상의 범위에 의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족을 신체 일부로 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에서는 장애인에게 의족은 단순한 어떤 보조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다리잖아요. 다리를 대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있던 신체가 아니어도 의족 또한 포함된다고 그래서 이 장애인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 의족이나 신체 보형물을 또 신체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의치를 2개 빠지게 한 혐의를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폭행죄만 인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은 폭행죄만 인정이 되냐라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의치는 신체에서 손쉽게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라고 이 기사에는 적혀 있는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의족도 분리가 가능한데 왜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치는 그렇게 안 했는지 신체 일부로 인정을 안 해줬는지 그리고 의치도 분명히 이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직 신체 보형물이라는 것이 어떤 정말 신체 일부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신체 일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논의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가 빨리 가졌긴 했는데 2015년도에 가졌긴 했는데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더 연구가 완성이 되면 또 한번 여러분 찾아뵙고 저의 학문적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공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장애인 올림픽에서 육상을 하셨는데 의족을 끼고 착용하고 나니까 나는 장애인 말고 비장애인들과도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그 장애인 올림픽 말고 비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기까지 좀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저런 의족을 착용하고 경쟁하면 나와 공정한 경기가 되는 거 나에게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중요한 건 공정인데 저런 의족을 끼는 게 과연 공정함이라는 스포츠 가치에 어울리는 거야?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분에게 그럼 어떤 의족을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해야 공정한 것인지 그런 논의들도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을 경기에 참여를 하셨다가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항공사 직원분께서 보형물을 착용하고 의족을 착용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 없으니 이 의족을 징칸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셨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SNS에 올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 문제들이 논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로 본다면 당연히 비행기를 탑승할 때 의족을 착용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신체 일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징칸에 실으라고 말을 했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운동선수 같은 경우 미리 이제는 짐이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 내 다리가 도착이 안 한 경우도 생기고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 의족 말고도 다른 부분의 신체 보형물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탑승할 때 어떤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험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노트북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노트북도 빈칸에 다 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또 가발 같은 것도 그것을 가발은 빈칸에 넣으세요. 빈칸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진 않는데 왜 우리는 신체 보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기술이 더 발달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논의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는 요즘도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신분증을 으로 체크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어떤 회사에서는 엄지 손가락에 이러한 작은 칩을 넣어서 이걸로 이제 신분 체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에 뭔가 어떤 작은 칩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은 우리 강아지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에도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로봇팔을 사용하는 경우 이 로봇팔도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족과 약간 또 다른 것은 의족은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로봇팔 같은 경우는 내 신체, 내가 착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로봇팔이 오작동했을 경우 이것의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컴퓨터와 관련된 이 전체가 스티븐 호킹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도 스티븐 호킹의 어떤 신체 일부로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체 일부 어디까지 나의 신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기계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더 대두될 것 같고요. 이어폰 같은 경우, 아이폰 같은 경우 이제는 계속 그 무선으로 되어 있고 계속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잘 때도 착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는 그런 의족과 같은 신체 보형물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